모든 웹사이트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프론트엔드는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시각적 요소입니다. 백엔드는 여러분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쇼핑의 경우 여러분의 프로필, 장바구니, 주문 내역, 포인트, 엠페이 머니 등을 관리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백엔드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프론트엔드에서 사용되는 기술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쿠팡에서 쇼핑을 하고 이제 주문할 준비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는 다른 컴퓨터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는 쿠팡의 어느 서버 컴퓨터에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주문 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지를 보내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고 메시지를 받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프로그래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백엔드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합니다.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공통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이 컴퓨터를 서버로 바꿔서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기 있는 백엔드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루비, PHP, 자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엔드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만을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렵고 많은 양의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개발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바로 프레임워크와 패키지 매니저입니다. 백엔드 프레임워크는 훨씬 적은 코드로 서버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언어별로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프레임워크로는 먼저 자바스크립트 익스프레스 JS가 있고 파이썬 장고, 루비 온 레일스, 자바 스프링, PHP 라라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혼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패키지입니다. 계산을 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거나 사용자 로그인과 인증을 관리하기 위해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패키지들을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패키지 매니저라는 걸 사용합니다. 각각의 언어에는 자체 패키지 관리자가 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패키지 매니저로는 자바스크립트에는 npm, 파이썬에는 pip, 자바에는 메이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입니다. 여기서 데이터란 회원 정보, 주문 목록, 상품 정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별점이 있고 상품에 대한 리뷰도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의 컴퓨터가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는 MySQL, Postgres, MongoDB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백엔드 서버를 개발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뭘까요? 바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프로그래밍 하는 것입니다. 쿠팡에서 주문하는 걸 예로 들겠습니다. 고객이 구매 버튼을 누르면 주문 내역이 서버로 전달됩니다. 그 다음에 서버는 주문 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서버는 주문이 처리되었다는 메시지를 클라이언트에게 응답 메시지로 보냅니다. 자, 여기서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로 보내는 메시지를 바로 리퀘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요청이죠. 그리고 백엔드에서 프론트엔드로 보내는 메시지를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응답이죠. 이렇게 주고받는 사이클을 요청응답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사이클이 웹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리퀘스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문한 상품이 무엇이고 주문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결제는 뭐로 할 것인지 등등 여러 정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요청의 타입 정보, 도메인 이름,
URL 패스 정보가 있습니다. 실제로 쿠팡은 쿠팡닷컴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돈을 주고 구입합니다. 그러면 쿠팡닷컴으로 가는 모든 요청들은 쿠팡의 서버로 다시 리디렉션 됩니다. 즉, 리퀘스트의 도메인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타입과 URL 패스는 이 리퀘스트가 어떤 종류의 요청인지 나타냅니다. 이 그림에서는 타입이 포스트이고 URL 패스는 /orders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버에서 리퀘스트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백엔드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요청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코드를 짭니다. 예를 들어 포스트 타입에 /orders 경로로 요청이 오면 주문 내역을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주문이 처리됐다고 응답합니다. 다른 예로 get 타입에 /orders 경로로 요청이 오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과거에 주문했던 내역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응답으로 보냅니다. 또 다른 예로 delete 타입에 /orders 경로로 요청이 오면 주문을 취소하고 삭제합니다. 이렇게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요청들을 API라고 부릅니다. API는 백엔드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타입과 URL 패스를 통해서 리퀘스트를 정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타입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get, post, put, patch, delete와 같은 것들이 있네요. 이 URL 패스는 정하기 나름인데 이 약간의 규칙이 있는데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왜 주문 요청을 처리하는 API를 만들 때 포스트로 타입을 정하고 URL 패스로 /orders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하필이면? 이건 일종의 약속인데요. 말하자면 URL 패스의 이름을 짓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 규칙 혹은 약속이 REST입니다. 이 REST의 특징은 URL 패스에 명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동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orders라는 경로로 예를 들면 주문 내역을 가지고 뭔가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 요청의 타입이 액션, 즉 동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post는 뭔가를 생성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get은 뭔가 불러오는 걸 의미합니다. delete는 뭔가 삭제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API는 API인데 REST 규칙을 따르는 걸 우리는 REST API라고 부릅니다. 이 REST는 API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규칙인데요.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규칙들도 있겠죠? 이 다른 규칙 중 하나로 GraphQL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모든 리퀘스트를 /GraphQL로 보냅니다. 또 다른 거로는 RPC가 있습니다. RPC의 특징은 좀 더 상세한 URL 패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post create order라고 하면 이게 주문을 생성하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post get order history를 들 수 있습니다. 이 URL 경로가 동사와 명사가 합쳐진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퀘스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API는 무엇인지, 그리고 API를 만드는 규칙인 REST, GraphQL, RPC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직접 서버를 구입하고 운영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서버를 렌트해서 빌렸습니다. 서버를 빌려주는 곳을 과거에는 호스팅 업체라고 불렀고 요즘은 클라우드 업체라고 하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로 유명한 곳은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은 별게 아니라 여러 대의 컴퓨터를 빌리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IaaS, 풀어서 말하면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합니다. AWS는 성능 좋고 빠른 컴퓨터들을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서버의 소프트웨어 안에 수많은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가상머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이런 작은 컴퓨터를 빌리고 있는 것입니다.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의 AWS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 컴퓨터의 가상머신을 빌려서 우리의 백엔드 서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가상머신을 빌려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제기하자면 쿠팡을 예로 들어 명절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 준비나 선물 준비로 주문을 많이 할 텐데요. 그럼 트래픽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면 이 서버가 감당을 못해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이럴 때 같은 백엔드 코드를 돌리는 가상 머신을 순식간에 여러 대 빌립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특별한 가상 머신을 앞에 세팅을 하는데요. 이 로드 밸런서는 수많은 요청이 들어오면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요청이 몰리지 않도록 이를 분배해서 시키는 작업 반장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로드를 밸런싱 하는 거죠. 명절이 끝나고 접속량이 적어지면 추가한 가상 머신을 다시 꺼버립니다. 실제로 수많은 서버 컴퓨터를 사서 운영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그 비싼 컴퓨터를 다 샀는데 명절이 지나면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또 문제를 하나 제기하자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많은 가상 머신들을 생성하고 세팅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은 파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파스에는 단지 백엔드 소스 코드를 업로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파스가 알아서 가상 머신과 로드 밸런서를 세팅해 줍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WS에 우리의 백엔드 서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백엔드 서버는 수많은 역할을 갖고 있는데요. 주문 처리 기능, 결제 처리 기능, 이메일 송부 기능이 있습니다. 큰 기업의 백엔드 코드는 수십만에서 수백만 줄만큼의 많은 코드를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너무 복잡해서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3개의 코드 베이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엔드 코드를 기능 단위로 쪼개는 것을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각각의 백엔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 백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백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파이썬을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로는 몽고DB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조차도 직접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윌리오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이메일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 없이 트윌리오가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트윌리오의 백엔드에 나의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트윌리오처럼 특정 서비스의 백엔드와 API를 제공하는 것을 SaaS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SaaS 업체로는 채널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인 IS, PaaS, SaaS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백엔드 영상의 마지막 섹션으로 여러가지 백엔드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베이스들은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백엔드 공부를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서버와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 순서로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개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의 백엔드 기술을 다양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유저가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백엔드에서 이미지를 저장할 때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미지를 저장할 때 아마존 S3와 같은 블록 스토리지와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CDN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그리고 텍스트 서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는 느려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치 데이터베이스로 알려진 일라스틱 서치와 같은 기술을 사용합니다. 웹사이트가 트래픽이 많아지면 데이터베이스도 부담이 되는데요. 이럴 때 데이터베이스 옆에서 도와줄 조수가 필요합니다. 레디스와 같은 캐시를 사용해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같은 작업을 할 때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어널리티컬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노우플레이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백엔드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백엔드 로드맵이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요. 한 번쯤 살펴보고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딩셀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